세월을 건너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물러가.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민진사의 고함이 사랑채를 울리고 퍼져나갑니다. 그 앞에는 무릎을 꿇은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바로 하인 석세와 그의 아내 복녀입니다. 그날 평생을 충성으로 바쳐온 하인 부부는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늦가을 황금빛 낙엽이 뜰 전체를 뒤덮던 어느 차가운 날에 시작됩니다. 석세와 복녀는 민진사댁에서 15년 동안 일한 하인 부부였어요. 석세는 35살의 건장한 사내였지만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의 모든 일을 혼자 떠맡아 헤매었습니다. 복녀 역시 30살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빨래와 다른 가사일들을 처리했죠. 두 사람 사이에는 12살 된 딸 순이와 9살 된 아들 돌쇠가 있었어요. 그해 가을, 민진사댁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진사는 몇 해 전부터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지만 모든 시도가 하나같이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쌀 장사는 흉년에 걸려 망했고 포목 장사는 길에서 도둑을 만나 모든 물건을 잃었죠. 설상가상으로 민진사는 도박에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매일 밤 마을의 부자들이 모이는 화투판에 나가다 보니 어느덧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버렸어요. 주인님, 걱정이 많으시군요. 석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김민진사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한숨만 주기 쉴 뿐이었어요. 집안이 망하게 생겼네. 다음 달까지 300양을 갚지 못하면 이 집도 땅도 모두 빼앗길 게야. 민진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석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석세는 복녀와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야기를 나눴죠. 부인, 우리가 평생 모아둔 돈이 있지 않소? 석세가 말했습니다. 그건 아이들 장가 보낼 돈인데요.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이 집이 망하면 우리도 갈 곳이 없소. 15년을 한 집에서 살았는데 주인님이 어려울 때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소? 석세의 말에 복녀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그리고 서방님, 우리가 가진 초가집 문서도 드리는 게 어떨까요? 그것도 적자라도 갑자치가 될 거예요. 복녀의 말에 석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초가집은 두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10년 넘게 아껴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어요. 언젠가 나이가 들면 그곳에서 평온하게 살려고 했던 아주 소중한 곳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석세와 복녀는 민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채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헝겊다리를 내밀었어요. 주인님, 이것이 저희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모두 150냥이 됩니다. 석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초가집 문서입니다. 팔면 100양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급한 불이라도 끄이옵소서. 복녀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꺼냈죠. 민진사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본 뒤 헝겊다리와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민진사의 말에 석세와 복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잠시뿐이었죠. 며칠 후 민진사는 그 돈으로 빚의 일부를 갚았지만 여전히 많은 빚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민진사의 태도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세와 복녀에 대한 말투가 차갑게 변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민진사가 석세와 복녀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성물러가.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민진사의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주인님, 저희가 드린 것은 저희 평생의 재산이옵니다. 석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의 재산. 고작 그 정도 돈과 누추한 초가집 한 채로 무엇을 바라는 거냐? 15년이나 먹여 살렸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것 아니더냐? 민진사는 차갑게 내뱉었죠. 이제 쓸모도 없으니 당장 나가거라. 밥만 축내는 것들이 감히 눈앞에서 얼씨거리는구나. 석세와 복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진사를 바라봤습니다.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주인님, 아이들은 어찌합니까? 그건 내 알바 아니다. 당장 나가지 못할까? 그날 석세와 복녀는 민진사 댁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입고 있는 낡은 옷가지 뿐이었죠. 순이와 돌쇠는 울부짖었고 석세는 아이들을 안고 수나, 돌아.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잠시만 참거라. 라고 속삭였습니다. 석세와 복녀는 아이들을 마을 입구에 살고 있는 복녀의 먼 사촌 동생에게 잠시 맡겼습니다. 아이들을 잠시만 맡아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자리를 잡으면 곧 데리러 오겠습니다. 복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사촌 동생은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어서 자리 잡고 오세요. 석세와 복녀는 울부짖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저녁 해가 서산에 기울고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 들어올 때 두 사람은 마을 외곽의 산기슭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낡은 음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방님 복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괜찮아, 부인. 우리가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석세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억지로 씩씩한 척했어요. 두 사람은 음막 안으로 들어가 마른 풀을 깔고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지만 석세와 복녀의 마음속은 치흘같이 어둡고 차갑습니다. 평생을 충성으로 바친 대가가 이것이었고 모든 것을 잃고 가족마저 떨어져 있는 채 차가운 음막에서 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복녀는 석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래야지요, 부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석세의 대답이 차가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석세와 복녀가 음막에서 지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일찍 마을로 내려가 품팔이를 했어요. 석세는 남의 집 장작을 패고 복녀는 빨래를 해주며 하루에 몇 푼의 돈을 벌어 호구했죠. 겨울이 다가오자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고 음막 안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음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녀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서방님, 저기 봐요. 그녀가 가리키는 곳에는 한 양반이 서 있었어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높은 갓을 쓰고 있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죠. 옆에는 하인 하나가 따라와 있었습니다. 석세와 복녀가 이 두 사람이요. 양반이 물었습니다. 석세는 황급히 절을 했어요. 소인이 석세입니다. 누구신지요? 나는 이 마을 동쪽에 사는 최대감이라 하오. 석세와 복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대감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지주였거든요. 수십 마리의 소와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큰 기와집에서 살았던 권위 있는 양반이었죠. 대감님께서 어찌 이런 곳까지 석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문을 들었소. 민진사댁에서 일하던 부부가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서 지낸다고. 최대감은 음막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게 할 말이 있어? 내일 이 시간에 내 집으로 오시오. 그 말을 남기고 최대감은 돌아갔습니다.
석쇠와 복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부인, 무슨 일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혹시 일자리를 주시려는 건 아닐까요? 복녀의 말에 석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석쇠와 복녀는 누더기 같은 옷을 털어 입고 최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큰 대문을 지나 안채로 들어서자 최대감이 사랑채에서 나와 맞이했어요. 어서 오시오, 앉으시오. 최대감은 두 사람을 마루에 앉혔고 하인이 따뜻한 차를 내왔죠. 민진사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최대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대감님,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석쇠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리석은 게 아니요. 충성스러웠던 거지. 하지만 세상에는 그 충성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는 법이요. 최대감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게 제안이 하나 있어? 내 집 뒤편에 빈 방 한 칸이 있고 오랫동안 놀린 밭이 있지? 그곳에서 살면서 땅을 일구어 보지 않겠소? 석쇠와 복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대감님, 그게 무슨 대가는 없소? 그냥 그 땅을 일구고 수확한 물건 중 일부만 내게 주면 돼요. 석쇠는 너무 놀라 말을 잊었고 복녀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죠. 대감님, 하지만 저희는 아직 민진사의 노비입니다. 마음대로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석쇠의 말에 최대감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도 내가 알아보겠소? 일단 그곳에 머물며 기다리시오. 그날부터 석쇠와 복녀는 최대감의 집 뒤편 작은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돈 많은 양반이 왜 거지 같은 것들을 거두었을까? 게다가 저들은 민진사의 노비 아니던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하지만 최대감은 사람들의 말을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최대감은 민진사를 찾아갔어요. 돌아온 최대감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석쇠와 복녀를 불러 말했죠. 민진사가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소? 하지만 방법이 있어? 최대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석쇠와 복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최대감이 왜 이토록 자신들을 도우려 하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은 며칠 후의 일이었죠. 며칠 후 최대감의 집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최대감의 아들 최진우가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온 것이었죠. 진우는 25살의 준수한 청년으로 한양에서 시험을 보고 당당히 합격했어요. 아버님, 저 돌아왔습니다. 진우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최대감은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잘했다, 진우야. 내 아들이 장원 급제를 하다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축하했고 석쇠와 복녀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잔치가 한창일 때 최대감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석쇠, 복녀, 이리 오시오. 석쇠와 복녀는 조심스럽게 사랑채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최진우도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분들이 석쇠와 복녀이다. 최진우는 두 사람을 물끄러이 바라보았어요. 아버님, 이분들이 그렇다. 내 생명의 은인들이시다. 최대감의 말에 석쇠와 복녀는 더욱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15년 전 일을 기억하시오. 최대감이 물었어요. 15년 전이면 석쇠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두 분이 막 민진사의 하인이 되었을 때였지요. 그렇다. 내가 당시 민진사에게 부탁해서 며칠간 우리 집안 일을 도와달라고 했었소.
복녀의 눈이 점차 커졌어요. 아, 그때 그렇죠. 그때 두 분은 우리 집에서 며칠간 일을 도와주셨지. 석세는 당시 20살의 건장한 청년이었고 복녀는 15살의 총명한 아가씨였어요. 최대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소. 최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겨다가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15년 전 어둠이 깊어진 늦은 밤이었습니다. 최대감 부부는 갑작스러운 긴급한 일로 이웃마을에 떠나야 했어요. 10살이었던 어린 진우를 안채에 혼자 남기고 석세와 복녀에게 아이를 잘 지켜달라고 부탁했죠.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도련님을 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복녀가 굳게 다짐하며 말했어요. 석세는 안채 방마당에서 경비를 서고 복녀는 안에서 진우를 보살피며 가사일을 처리했습니다. 한밤중 석세가 마당을 소소하게 청소하던 차에 담장 너머로 어두운 그림자가 수상하게 움직이는 걸 발견했어요. 누구냐? 석세가 경계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사내가 담을 넘어 쑥 뛰어들었죠. 저 아이를 데려와라. 한 사내가 거침없이 외쳤습니다. 석세는 그들이 아이를 유괴해 팔려는 유괴범임을 즉시 직감했어요. 당시 조선 각지에서는 좋은 집안의 아들을 훔쳐 팔아넘기는 일당이 활동했거든요. 안 돼. 석세는 몸을 날려 유괴범들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3명이었고 각자가 칼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석세는 주먹과 발로 싸웠지만 체력차가 커서 곤란했습니다. 한 사내의 주먹이 석세의 뺨을 세게 맞고 다른 사내의 발길이 옆구리를 꽂았어요. 석세는 잠시 쓰러졌지만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사이 복녀는 진우의 손을 꼭 잡고 뒷마당으로 달려나왔어요. 유괴범들이 복녀와 아이를 향해 쫓아가자 서방님. 복녀가 절규했습니다. 석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한 사내를 붙잡고 외쳤어요. 도망쳐요, 부인. 아이를 안전하게 데리고. 복녀는 겁에 질린 진우를 놓치지 않고 뒷담을 기어 넘어 도망갔죠. 석세는 3명의 유괴범과 뒤엉켜 싸웠습니다. 얼마나 오래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마을 사람들이 소동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저기 도둑이야. 사람들의 외침에 유괴범들은 겁을 먹고 달아났습니다. 석세는 얼굴과 몸통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죠. 최대감 부부가 돌아왔을 때 석세는 마당에 기절해 있고 복녀는 숲속에서 진우를 꼭 안고 떨고 있었어요. 석세. 복녀. 최대감은 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운이 좋게도 석세의 부상은 심하지 않았고 진우도 호발무상이었죠. 석세가 깨어나자 첫말은 대감님, 도련님은 괜찮습니까? 였어요. 최대감은 그날 석세의 충직하고 용감한 눈빛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최대감이 이야기를 멈추자 석세와 복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석세가 목소리를 떨리며 물었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소? 두 분은 내 아들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시니까. 최대감은 말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줄곧 두 분을 지켜봤어요. 민진사댁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언젠가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마음속에 다졌지. 그때 진우가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은인이십니다. 제가 과거에 급제하여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모두 두 분 덕분입니다. 석세와 복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이 흘렸어요. 최대감은 부드럽게 말했죠. 이제 은혜를 갚을 시간이 왔소. 내가 두 분을 자유롭게 해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최대감은 민진사 댁을 찾아갔어요. 석세와 복녀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최대감이 돌아왔죠. 민진사가 쉽게 내주려 하지 않았소. 최대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역시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 최대감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내가 두 사람을 정식으로 매입하겠소? 조선법에 따르면 노비는 매매할 수 있으니 내가 정당한 금액을 치르고 두 분을 사드릴 거예요. 매입이라니요? 복녀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 분의 주인이 되는 즉시 면천문서를 발급해 드릴게요. 그러면 두 분은 자유로운 양인이 되는 거죠. 석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감님, 이렇게까지 큰 돈이 들 텐데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잖소? 내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 말이야. 최대감은 다시 민진사댁으로 향했고 이번에는 300양이 담긴 무거운 보다리를 들고 갔죠. 민진사는 사랑채에 앉아 있었어요. 최대감, 다시 오셨구려. 석세와 복녀를 파시오. 최대감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말했지? 그들은 내 노비다. 알고 있어? 그래서 정당한 값을 치르겠다고. 석세에게 150냥, 복녀에게 150냥, 총 300양이야. 최대감이 보다리를 풀었고 은자가 반짝였습니다. 300양은 당시 엄청난 금액이었고 석세와 복녀는 아이들도 딸려 있어 노비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았죠. 민진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줬소, 팔겠소. 그날 두 사람은 정식 매매 문서를 작성했고 증인까지 세웠습니다. 다음 날 최대감은 석세와 복녀를 데리고 관청으로 갔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관청의 아전이 물었습니다. 노비 소유권 이전을 등록하러 왔소. 최대감이 매매 문서를 내밀었고 아전은 이를 확인하고 장혜원 장부에 기록했어요. 법적으로 석세와 복녀는 이제 최대감의 소유였죠. 하지만 최대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면천하겠소? 면천이라니요? 아전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내 노비를 자유민으로 해방시키겠다는 뜻이야. 법에 따라 면천 문서를 발급해 주시오. 아전은 대감님, 방금 매입하신 노비를 바로 해방시키시다니 300양을 쓴 건데 라고 말했지만 최대감의 결심은 단호했어요. 아전은 어쩔 수 없이 면천 문서를 작성했고 최대감은 도장을 찍은 뒤 석세와 복녀에게 건넸죠. 이제 두 사람은 자유로운 양인이요. 석세와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열쇠였어요. 대감님, 이 은혜를 석세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최대감이 말렸습니다. 일어나시오. 이제 당신들은 노비가 아니에요. 자유민이니 내게 무릎 꿇을 필요는 없소.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렸어요. 관청 밖으로 나오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근거렸어요. 저 최대감이 300양을 주고 노비를 샀다가 바로 해방시켰다면서? 세상에 이런 양반도 있나?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석세와 복녀는 최대감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자유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은 최대감이 내준 뒤편방에 정착하고 오랫동안 방치된 밭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부인, 이 땅을 보시오. 석세가 밭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돌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에는 희망이 빛났어요. 서방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작물을 키울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이것이 대감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석새는 매일 새벽부터 밭으로 나가 호미로 땅을 파고 돌을 치웠고 복녀도 함께 힘을 합쳤죠. 이 돌멩이들까지 모두 치워야 싹이 잘 자라요. 복녀가 말했어요. 두 사람은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손이 다 부르셨어요. 괜찮아, 부인. 이제는 노비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일하는 거니 이 고생도 모두 보람차지. 석새의 말에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 달이 지나자 척박했던 땅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돌을 치우고 흙을 고르니 부드러운 밭이 되었고 최대감이 씨앗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건 좋은 조와 콩 씨앗이야. 잘 기르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을 거다. 감사합니다. 대감님. 석새와 복녀는 정성껏 씨앗을 뿌리고 매일 물을 주고 관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10년 넘게 놀린 땅에서 뭐가 나올까? 최대감도 참 이상하군.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죠. 여름이 되자 밭에서 작은 싹이 돋아났어요. 부인, 보시오. 싹이 났어. 석새가 기뻐 소리쳤고 복녀도 달려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해냈어요, 서방님. 작은 싹은 그들에게 희망의 신호였고 석새는 더욱 부지런히 밭을 돌보았어요.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고 물을 적절히 주었죠. 복녀는 집 주변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상추, 배추 등의 채소를 심었고 여름이 깊어갈수록 밭은 푸르게 물들었어요. 조는 키가 자라고 콩은 노란 꽃을 피웠고 텃밭의 채소도 싱싱하게 자랐죠. 가을이 왔습니다. 석새와 복녀는 첫 수확을 했어요. 양은 많지 않았지만 조 한 가마니와 콩 반 가마니, 그리고 풍성한 채소가 나왔죠. 대감님께 드려야겠어요. 석새가 말했고 두 사람은 수확물의 절반을 최대감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첫 수확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최대감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소. 놀린 땅이 이렇게 살아나다니 두 분의 정성이 대단하오. 모두 대감님 덕분입니다. 복녀가 말했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남은 곡식으로 따끈한 밥을 지었고 오랜만에 배불리 먹는 기쁨을 느꼈어요. 부인, 우리가 해냈소. 네, 서방님. 이제 진정한 시작입니다. 두 사람은 작은 방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죠. 다음 해봄, 석새와 복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첫 해의 경험으로 농사법을 익혔고 이번에는 더 많은 수확을 기대했어요. 복녀는 농사 외에도 요리 솜씨가 뛰어났어요. 어느 날 수확한 채소로 상추겉절이, 된장국, 들깨죽을 만들어 최대감에게 올렸습니다. 대감님, 변변치 않지만 맛있게 드세요. 최대감이 한 입 떠먹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이렇게 맛있소? 그저 정성껏 만들었을 뿐입니다. 복녀가 수줍게 말했죠. 최대감은 한 그릇을 단숨에 비우고 말했어요. 복녀, 앞으로도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주시오. 내가 손님을 대접할 때 이 음식을 내놓겠소. 며칠 후 관청의 사도가 최대감을 찾아왔고 복녀가 준비한 음식을 맛본 사도는 크게 감탄했어요. 최대감, 음식 솜씨가 범상치 않소. 대걸수의 요리도 못지 않네요.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서 복녀의 요리 솜씨는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한편 석새도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농사를 마치고 돌아온 석새는 부러진 호미를 고치고 있었어요. 서방님,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시겠죠? 복녀가 말했습니다.
허허, 젊었을 때 잠시 목수 양반에게 배운 적이 있어? 아직 기억나는구나. 석쇠는 농기구를 고치고 나서 남는 나무를 깎아 안경한 밥상을 만들었어요. 부인, 이것 좀 보시오. 아직 실력이 안 갔지요? 밥상은 깔끔하고 튼튼했으며 시중에서 파는 제품만큼 훌륭했어요. 복녀는 감탄했고 최대감이 이 밥상을 보고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석쇠, 이걸 자네가 직접 만들었단 말이요? 네, 대감님. 솜씨가 대단하구려. 앞으로 우리 집 가구도 좀 만들어 주시오. 그날부터 석쇠는 농사 여유 시간에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의자, 문짝, 작은 장롱까지 다양한 가구를 제작했고 그의 손에서 나온 물건들은 하나하나가 세련되고 튼튼한 작품이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최대감이 석쇠와 복녀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재주를 보니 이렇게 묻어두기가 아깝소. 무슨 말씀이신지요? 마을 장터에서 장사를 해보는 건 어떻겠소? 복녀는 음식을 팔고 석쇠는 가구를 파는 거지. 이 재능을 놀려두면 아깝지 않나? 석쇠와 복녀는 놀랐어요. 하지만 대감님, 저희에게는 자본이 없고 걱정 마시오. 내가 장터에 작은 갑판 자리를 마련해 주겠고 시작에 필요한 재료도 빌려주겠소. 대감님, 이미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석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혜가 아니요. 두 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대신 첫날 수익의 반절만 나에게 주시오. 그럼 공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소? 최대감의 따뜻한 제안에 석쇠와 복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최대감은 약속대로 마을 장터에 깨끗한 갑판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필요한 재료도 모두 준비해 주었죠.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석쇠가 굳게 다짐했습니다. 갚을 생각 말고 열심히 사시오. 아이들도 다시 데려와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소?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최대감이 웃으며 말했죠. 석쇠와 복녀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오랜만에 아이들을 생각하며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유민으로서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인 최대감의 선행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낼 준비가 되었죠. 자신들의 재능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석쇠와 복녀는 마을 장터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복녀는 집에서 만들기 까다로운 음식과 손질하기 어려운 제철 재료들을 정성껏 다듬어 팔았고 석쇠는 직접 만드는 튼튼한 가구를 내놓았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기 음식 사러 갈까? 저들이 누구야? 처음 봐 라며 망설여 손님이 적었지만 용기 내어 복녀의 음식을 맛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이렇게 맛있는 나물은 처음이야. 여기 제철 식재료가 다 모여 있구나. 소문이 퍼지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복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음식을 만드는데 매진했죠. 석쇠의 가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밥상 좀 봐, 튼튼하고 깔끔하네. 값은 얼마요? 5양입니다. 좋아, 사겠소. 이렇게 석쇠가 만든 가구는 하나씩 팔려나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제법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부인, 우리가 이만큼 벌었소. 석쇠가 보자기에 싼 엽전을 꺼내자 복녀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렇게 많이요. 그렇죠. 부인의 음식 솜씨와 내 가구 솜씨 덕분이야. 두 사람은 기뻤지만 한시도 최대감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서방님, 우리 이제 대감님께 빚을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소. 1년이 지났고 석쇠와 복녀는 장사로 상당한 돈을 벌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은 무거운 보다리를 안고 최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석세가 무릎을 꿇고 말했죠. 대감님께서 저희를 매입하실 때 300양을 쓰셨고 집과 땅을 내주시고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셨지요. 이것은 300양이고 이것은 집과 땅, 장사 자본을 빌린 값 200양입니다. 모두 500양을 받아주십시오. 최대감은 연신 손을 내밀며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돈을 바라고 도와준 게 아니요. 이미 그 값은 과거에 치렀지. 라고 말했지만 석세는 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대감님. 하지만 저희는 은혜를 저버린 악덕 주인을 경험하며 더욱 은혜는 갚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복녀도 함께 무릎을 꿇었죠. 대감님,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저희 마음이 편합니다. 최대감은 두 사람을 물끄러이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었어요. 알겠소. 두 분의 정성을 받겠소. 최대감은 은자를 받고 깊이 감동했죠. 석세와 복녀는 일어서며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 부인. 아이들이지요. 그렇죠. 두 사람은 복녀의 사촌 동생 집으로 향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순이와 돌쇠가 달려나왔고 석세와 복녀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순아, 돌아. 많이 기다렸지?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어? 아버지가 작은 기와집도 마련했단다. 아이들은 기뻐 소리쳤고 복녀의 사촌 동생도 나와 정말 잘 됐어요. 라고 말했죠. 정말 고마워. 아이들을 잘 돌봐줘서. 석세 가족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석세는 번 돈으로 크지는 않지만 가족이 함께 살기에 충분한 작은 기와집을 샀어요. 첫날 밤,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죠. 부인, 우리가 해냈소. 네, 서방님. 드디어 해냈어요. 순이와 돌쇠는 부모님 사이에서 곤히 잠들었고 석세와 복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평화로운 날들이 찾아온 것이죠. 석세와 복녀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들었소. 석세 부부가 기와집을 샀다더군. 몇 년 전만 해도 빈털터리로 쫓겨나 운에서 살던 사람들이 최대감님 덕분이지. 300양을 들여 노비를 사서 바로 해방시켜 주셨잖아. 그런데 석세 부부도 대단해. 그 은혜를 이번에 고스란히 갚았다더군.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성실함과 은혜 갚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최대감은 이 덕분에 더욱 큰 덕망을 쌓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양반은 저런 분을 두고 하는 말이지. 선행을 베풀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는다더니 딱 맞는 말이구만. 최대감의 집안은 더욱 번창했고 아들 진우는 관직에 올라 훌륭한 관리자가 되었으며 그의 명성은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죠. 한편 민진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석세와 복녀가 준 돈을 받아도 도박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집과 땅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는 거짓 신세가 되어 마을을 떠돌게 되었죠. 어느 추운 겨울날 석세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누더기를 입은 거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동양 좀 주시오. 떨리는 목소리였고 석세가 가까이 갔더니 그것은 바로 민진사였습니다. 주인님 민진사가 고개를 들고 석세를 알아보자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습니다. 석세는 잠시 망설였지만 품에서 주머니를 꺼냈어요. 이걸 받으십시오. 떡 2개와 엽전 면잎을 내밀고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하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민진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죠. 저녁에 석세가 이 일을 복녀에게 이야기하자 복녀는 고개를 끄덕며 잘하셨어요. 서방님. 우리는 원망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 따뜻한 봄날 석세와 복녀의 기와집 마당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어요. 최대감과 진우도 초대받아 왔고 석세는 반갑게 맞이했죠. 대감님, 진우 도련님, 어서 오십시오. 복녀는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내왔고 돌쇠는 와, 어머니 음식은 정말 최고예요. 라며 입에 침을 흘렸습니다. 순이는 이제 14살이 되어 예쁜 아가씨가 되었죠. 저녁을 먹으며 사람들은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석세, 정말 먼 길을 왔소. 최대감이 말했고 석세는 모두 대감님 덕분입니다. 라고 답했죠. 아니요. 두 분의 성실함과 정직함 덕분이지. 나는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요. 진우가 잔을 들었어요. 두 분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련님이야말로 훌륭한 관리자가 되셨어요. 석세가 답했죠.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마당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유난히 밝았고 복녀는 석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방님, 우리 정말 행복하지요? 그렇다, 부인.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냈소. 그날 밤 석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15년 전 최대감 아기를 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소. 하지만 그 작은 선행이 이토록 큰 복으로 돌아오다니 하늘은 정말 다 보고 계시는구려. 선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고 은혜를 아는 마음은 더 큰 복을 부르지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법과 절차를 통해 얻어진 것이기에 더욱 값지다. 석세와 복녀는 고난을 이겨내고 정직과 성실로 새로운 삶을 일구었고 최대감은 은혜를 갚았으며 더 큰 덕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실이 찾아오고 악한 마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돌아오는 법이죠. 석세와 복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법과 절차를 통해 얻어진 것이기에 더욱 값지고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선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고 은혜를 아는 마음은 더 큰 복을 부릅니다.